1960년 4월 28일 새벽 서울 성북구 한 저택에서 네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부통령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단 몇 분 만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권총을 쥔 건 장남이었고 마지막 총알은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가족이었던 이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사생아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그림자가 되었다가 결국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끈 여자 박마리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1906년 강원도 강릉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마리아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그녀는 남의 집 아이를 돌보고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당시 사생아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평생 짓눌렀습니다. 배고픔과 차별 속에서 자란 어린 박마리아는 매일 밤 한 가지 꿈만 꿨죠. 이 가난과 천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훗날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명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민 건 10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감리교 목사 정춘수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박마리아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정 목사는 총명한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학교에 보내줬고 심지어 미국 유학까지 지원해줬습니다. 1920년대 여성이 대학은커녕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든 시절에 박마리아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을 밟았죠. 밴더빌트 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온 그녀는 이화여대 영어 교수가 되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사생아에서 엘리트 지식인으로의 변신, 누가 봐도 감동적인 자수성가의 모범 사례였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그녀는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기붕이라는 남자였죠. 한인 유학생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2027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기붕 역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는데 문제는 귀국 후 찾아왔습니다. 고학력 남성에게 일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황당하게도 남자라서 채용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벌어졌고 결국 박마리아가 남편을 국일관이라는 고급 요정의 지배인으로 취직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훗날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왜냐하면 국일관의 단골 손님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친일파와 권력자들이었거든요. 1930년대 후반부터 박마리아는 점점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창 폐지 운동과 금지 운동에 열성적이던 그녀가 1942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일제 말기, 그녀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차피 누구나 죽을 목숨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황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정신대 모집을 권장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교육자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전국을 순회하며 여학생들에게 일본군에 자원하라고 설득했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 동원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마치 칼날 같았다고 회상했죠. 더 끔찍한 건 광복 후에도 그녀가 이 친일 행적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며 정당화하려 들었거든요.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고 이승만이 귀국합니다. 이때 이기붕은 딱 한 달 동안 이승만의 비서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짧은 인연을 박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승만의 오스트리아인 아내 프란체스카에게 접근했거든요. 프란체스카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이승만은 의도적으로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계산이었죠. 박마리아는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프란체스카의 유일한 친구이자 통역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녀의 권력 기반이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외로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남편은 항상 바빴죠. 박마리아는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고 쇼핑을 함께 다니고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박마리아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거든요.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에게 뭔가를 제안하면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에게 전달했고 이승만은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흐름이었죠. 프란체스카를 통해 이승만에게 접근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프란체스카에게 뭔가를 말하면 그게 곧 이승만의 귀에 들어갔고 이승만의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의 탄생이었죠. 박마리아는 이 루트를 통해 남편 이기붕을 서서히 권력의 정점으로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2048년 대통령 비서실장, 2049년 서울시장, 2051년 자유당 의장까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가 불과 몇 년 만에 이승만 다음 가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였거든요. 그리고 박마리아 자신도 대한부인회 회장, YWCA 회장, 이화여대 부총장을 맡으며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집은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렸습니다. 청와대만큼이나 권력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었죠. 이 저택에서 박마리아는 놀라운 일들을 벌였는데 가난한 이화여대 출신 후배들을 군의 장성이나 고위 관료들과 중매를 섰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서라도 박마리아가 소개한 여학생과 재혼하는 장군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단순한 중매가 아니라 권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출세가 보장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가능했으니까요. 박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이강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이승만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이용한 거였죠. 혹시라도 이승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권력을 아들에게 넘기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서울대 법대에 부정 입학해서 학생 90명이 집단으로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박마리아는 프란체스카를 통해 이승만을 움직여서 모든 일을 덮었죠. 심지어 조봉암이라는 정치인을 간첩 혐의로 사형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들의 스캔들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합니다.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박마리아와 이기붕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기붕이 부통령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들은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투표소를 장악하고 개표를 조작하고 야당 참관인을 내쫓았죠. 미리 찍어온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3인조, 9인조 작전이 펼쳐졌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거든요. 박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군부, 관료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선거 당일에는 직접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했다는 증언도 있죠. 하지만 부정선거는 너무나 노골적이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산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르면서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4월 19일 서울 거리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승만 하야하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궁호가 울려 퍼졌고 경찰은 총을 쏘기 시작했죠. 186명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때 박마리아는 언론에 기고문을 보냅니다. 4.19 혁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하고 나쁜 행동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던 여자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한 겁니다. 이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죠. 4월 26일 결국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합니다. 그 순간 박마리아와 이기붕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성난 군중이 서대문 경무대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이곳저곳을 전전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마리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승진을 부탁하던 사람들, 박마리아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이제는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죠. 한때 그녀에게 호의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섰던 장군들도, 부탁을 들어달라며 선물을 들고 찾아왔던 관료들도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박마리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모래성이었고 사람들의 충성은 가짜였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결국 성북구의 한 저택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제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자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4월 28일 새벽 이들 가족은 성북구의 한 저택에 숨어 있었습니다. 탈출할 방법도 도망갈 곳도 없었죠.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곧 체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체포되면 재판이 열릴 테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박마리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장남 이강석이 권총을 꺼내듭니다. 육군 소위였던 그는 차례로 가족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기부, 그 다음 어머니 박마리아, 그리고 동생 이강옥,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총구를 겨눴죠. 네 발의 총성과 함께 한 가족이 몇 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경찰이 저택에 들이닥쳤고 내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집단 자살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총알의 궤적이 이상하다는 법의학자의 증언도 있었고 이강석이 과연 가족 전원을 죽일 만한 심리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거든요.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가 그들을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건 박마리아가 권력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가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을 증오하고 출세에 집착한 한 여자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거든요.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권력, 명예, 재산은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서대문 경무대는 국가에 반환되어 지금은 혁명기념관으로 쓰이고 있고 그녀가 쓴 책들은 대부분 회수되어 불태워졌죠. 그녀가 모은 재산도, 그녀가 쌓은 인맥도, 그녀가 누렸던 영향력도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되 증오의 대상으로만 기억했거든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박마리아는 여전히 최악의 악녀로 기억됩니다. 흥미로운 건 박마리아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섰고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권력을 맛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고 다시는 천대받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죠. 그 집착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고 결국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박마리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여성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있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친일 행적, 부정선거 개입, 정치적 살인 방조 같은 행위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배신했고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박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양심을 저버리고 동료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도 괜찮을까요? 박마리아는 이 모든 선을 넘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권력의 무서움과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권력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양심을 잃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교훈을 말이죠. 가난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총성과 함께 사라진 한 여자의 삶, 그것이 바로 박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